안녕하세요.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13주차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기능, 그리고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뭐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뒤에 한 2가지 정도를 더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이제 시장 분할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다수의 하위 시장, 즉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고요. 같은 지역이다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시장 분할 또는 시장의 분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특성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높은 거래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는 일반 재화보다 더 높은 거래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으로는 가장 큰 게 세금과 중개 수수료가 있고요. 탐색 비용, 이사 비용,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비용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변동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주택 소비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 따르는 효용의 손실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보다 적으면 합리적인 가격에는 주거를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제 공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실이 존재하는데 그 공실의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큰 비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공간의 수요자들이 공간 탐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서 공간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이제 시장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구매자와 매도자, 매수자와 매도자가 연결되면 거래 가격은 이제 쌍방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협상의 결과는 쌍방의 협상 능력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공실의 존재 그리고 시장 지배력의 존재라고 하는 이 2가지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재화가 이질적이고 그리고 각각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균형에서 공실, 즉 초과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지 않다. 완전 경쟁 시장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가격과 수량 조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량 조정이 어려운 거는 그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기존 부동산 재고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재고가 서서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부동산 공간 서비스는 주로 이제 기존 건물의 재고에서 창출되는 기존 부동산의 재고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조정이 어려운 건데요. 크게 한 3가지 것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이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둘째, 수익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 많기 때문에 또 가격 조정이 서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가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소유자들은 가격 하락을 좀 수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하방 경직적이다. 즉 가격 조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봤던 게 이제 유형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 모두 다 생산성 및 지역 경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랬죠.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시장에서는, 즉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정거래, 차익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가격, 즉 주택가격은 시장의 어떤 근본 가치로부터, 기본 가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차이점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좀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주도하지만 자가주택 시장은 비전문가인 자가주택 보유 가게에 의해 주도되고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또 이런 그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토지는 한번 개발하고 나면 개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되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과는 또 차이가 난다. 즉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던 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그 거시경제의 경기 변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경기 변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가격이 변동했을 때 자산 효과에 따라 민간 소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간 소비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건축, 특히 주거용 건물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경기 변동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재화시장도 세 가지 기능,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환 기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형성을 통해서 공간과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환은 사실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이익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공간 시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은 화폐를 원하는 매도자 그리고 공간을 원하는 매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배분 기능은 매매뿐만이 아니라 임대차나 교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수급량의 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 용도 전환이라든지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용도의 부동산의 수급량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자, 건설업자 이런 그 주체들은 시장 수요에 따라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의 수급량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까지 있네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토지 이용의 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재화시장의 기능하고는 좀 다른데요.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그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은 대상 토지의 수익성, 즉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요. 이때 이제 토지의 지대 지불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 이용 활동이 최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부지는 최유효 이용, 최선의 이용,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지에 할당될 때 최대의 경쟁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보의 창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시장하고 좀 다른 게 일반적인 재화시장 같으면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그냥 그리고 쉽게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그 거래 정보라든지 하는 것들이 창출되겠죠. 그런데 그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 기능을 갖다가 요 부동산 시장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 대출자, 자산관리자, 건축업자, 뭐 감정평가업자, 개발업자, 중개업자 이런 부동산 주체 활동들이 거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정보를 창출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것,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 가치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재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또는 내재적인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재화 간의 단순한 교환 비율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다 아담 스미스가 가치는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긴 하지요. 그렇지만 교환 당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교환의 매개물로서 꼭 굳이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물물 교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치의 정의는 이제 어빙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바로 어떤 재화의 가치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에 대한 가치 정의로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교환의 매개물로 화폐가 사용될 때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어빙 피셔가 제시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가격,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의미가 달라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그 가치를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그런 정의로 이용을 많이 하고요. 가격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로 정의를 합니다. 네, 이러한 개념은 그 비내구재인 경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만 내구재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재는 장기간에 걸쳐 효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또는 효용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전형적인 내구재이고 따라서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좀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를 엄밀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지불한 실거래액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격과 임대료는 엄밀하게 이제 구분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매 기마다 지불되는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바로 이제 부동산의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는데요, 가정을 하는데요. 만약 임대료가 매 기마다 일정하고 이것이 영구히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 부동산의 가치를 보통 V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R이라고 하고 할인율을 I라고 하면 V는 R over 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임대료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좀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안정근 교수님은 크게 한 4가지 점에서 가치와 가격이 구별된다라고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과 가치는 그 정의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개념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한 금액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있어서 개념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치는 가격에다 오차를 더해준 값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재화 시장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부동산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좀 그 오차라고 하는 부분을 합친 게 그게 바로 이제 가치이다. 다시 말해서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가치는 현재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 그러니까 과거의 값인데요. 가치는 현재 입장에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한 현재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가치와 가격이 구별되는 점은 가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 우리가 뭐 평가를 한다,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은 하나이지만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평가해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거, 뭐 보상 가치라든지 담보 가치라든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부동산 시장론 또는 부동산 경제론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뭐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격과 가치 그리고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부동산의 수요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수요를,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요,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진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 공급 균형에 대해서 이번 주차에 14주차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요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의도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수요를 직접 측정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수요량이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의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구매력을 갖고 세 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변수는 이제 유량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유량 변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량을 갖다 측정할 때 저량,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에서 측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유량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구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요량에 넣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세 번째 것 구입하고자 하는 양 이게 이제 수요량이다라고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부분에 분명히 두 가지가 더 붙어 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 구매력을 갖고 세 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양 이게 이제 수요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뭐 특히 이제 가격이 뭐 중요하겠죠. 가격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그리고 수요량 간의 관계를 수요라고 보통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첫 번째 정의는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두 번째 의미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수요량의 관계를 또 수요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일반적인 경제재,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경제적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구매력보다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기 막 구매 의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가격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임대료라고 하는 가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나눌 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기도 하냐면요.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공간 시장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간이 제공해주는 서비스, 부동산이란 공간이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거래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자산 시장은 자산으로서, 자산 그 자체로서의 부동산이 거래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부동산 자산 시장은 매매 시장, 뭐 거래 시장,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간 시장은 임대 시장 또는 뭐 임대차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공간 시장에서,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부동산 임차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창출하는 공간 서비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다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뭐 자기 자신한테 지급하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 그 매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자신이 임대한 자기가 스스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사용 비용으로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료 갖다 이제 귀속 임대료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이 용어는 잘 모르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이라는 공간 서비스를 부동산이 제공해준 공간 서비스를 직접 향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든 소유자이든 부동산이 창출하는 공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료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를 갖다 또 크게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중요한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 수요와 그리고 이제 잠재적 수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사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부동산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를 이제 실질적 수요, 즉 이제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구매력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유효 수요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황이라든지 조건이 맞으면 그때는 유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예비적 수요를 잠재적 수요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 수요, 잠재적 수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를 직접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보기도 합니다. 실제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본원적 수요는 인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재화를 소비하기 위한 수요, 뭐 직접 수요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파생적인 수요는 직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본원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수요를 얘기합니다. 간접 수요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적 수요는 뭐 얼핏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냥 직접 수요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주택 용지, 주택 부지에 대한 수요, 뭐 이게 이제 파생적인 수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실제 이용하려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실수요와 가수요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는 부동산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수요를 의미하고요. 가수요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의사가 없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를
가수요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는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 가수요는 그렇지 않고 그냥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구입하려는 수요를 가수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개별 수요 그리고 시장 수요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소비자 또는 개별 이용자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어지면 그때 개별 소비자가 얼마만큼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느냐 또는 임차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별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 수요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 또는 모든 이용자의 수요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구한다라고 하는 거,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이거 잊지 마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합이다 이렇게 이제 짧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 또는 모든 매수자, 잠재적인 그 수요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격 수준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 또는 개별 이용자의 수요량을 전부 다 합쳐놓은 게 시장 전체 수요량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 또는 이제 그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가격 순응자 또는 가격 수용자, 영어로 이제 price tak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의 수평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